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12월인데요. 11월 농사를 좀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어, 이제 부모님 농사를 좀 돕고 있는데 마무리 짓고 와서 이제 농촌의 그 학업 현실도 좀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고 왔습니다. 예. 그 이제 어느 산업 분야나 이제 많이 바뀌는 시기 같아요. 특히 이제 AI 같은 기술들이 나오면서 음 저도 이제 AI 쪽을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라는 이공계에서만 쓰는 언어들, 주로 이공계에서 주로 썼던 언어들이 이제 어, 그 소리나 음성 같은 그 인문학적인 데이터들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수집해 갖고 가공하는 데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게 AI예요. AI.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 이제 컴퓨터상에 우리가 SNS를 하거나 그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또 기업에서 데이터를 이게 정부나 기업에서 데이터를 공개한 것들을 이제 그 활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많이 기록을 올리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대화 내용도 이렇게 거쳐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데이터가 수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계 조사를 하려면 다 방문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수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으로 수집된 걸 가지고 고객한테 맞춰서 뭔가 정보를 더 주려고 하고 마케팅을 하고 또 가지고 와서 상업적으로 또그 홍보를 한다거나 계약을 맺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활동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어, 그 기계를 사용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단순히 막 기계적인 기계들을 주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계들의 그 정보 정보 기술 그다음에 통신 기술이 합쳐져 가지고 이 기계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똑똑해진다 그럴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는 그냥 단순 알고리즘 이 기계가 어떤 용도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만 이제 계산해 가지고 공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사람에 조금 더 가깝게 사람이 조금 더 친근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화드 하는 부분들이 사람이 거기 기계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기계에나 맞추는 게 아니라 기계가 사람에 맞춰서 조금 더 안전해졌으면 좋겠다.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협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계들을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가 단순히 자기 기능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것들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센서들을 달고 네트워크부터 정보를 수집을 하고 서로 이렇게 분산된 정보들을 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야,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산업들까지 가죠. 단순 공장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걸 쓰게 돼 있고 청소 로봇 나왔죠 벌써 청소 로봇 나왔고 어, 우리 가정에서는 이제 애완동물을 이렇게 감시하고 애완동물이 아픈지 이게 체크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로봇도 나오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든가 그런 위급한 상황이 생기니까 그걸 감시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비서들이 이제 뭐 셋탑박스 담긴다든가 그렇죠 홈 카메라 같은 데 담긴다든가 그런 시대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거나 그런 기계를 판다라든가 그런 기계를 또 새로운 거기에 기계에 들어가는 그런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든가 이런 비즈니스들 거기에 또 필요한 컴퓨팅 계산 자원이나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들을 빌려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걸 이제 기계를 빌려주는 거를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원격에서 빌려주는 거죠. 그 컴퓨팅 능력이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가공하는 것들을 해주는 걸 그렇게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이 외국 기업이 거의 90% 장악했습니다. 클라우드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에,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에 들어간 그 소프트웨어 시장,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이렇게 보면 하드웨어도 뭐 우리가 만드는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거의 일부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것만 만들고
실질적으로 이제 하드웨어가 거의 외산이죠. 예, 외산이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들 그 위에 이제 클라우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도 90% 정도가 다 외산입니다. 예, 오픈 소스고 뭐고 다 따져도 사실 외산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합쳐가지고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서 이제 저기 하면 라이센스를 내야 되거든요. 만드는 거는 자유. 뭐 네이버 같은 데서는 오픈 소스 쓰다가 만들어요. 하다 보면 한계를 느껴요. 이렇게 많은 전문가 집단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 소프트웨어 코드들 또 그거를 분석하고 평가해주고 관리할 수 있는 데까지 시스템이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인력만 가지고 만들기에는 품질이 이제 아마존이나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하고 경쟁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실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돈을 주고 썼을 때 어떻게 더 성능이 좋은지 성능을 떠나서 신뢰성이 더 좋은지 성능은 좀 떨어져도 신뢰성이 더 좋은지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서비스를 하다가 장애가 나면 안 되거나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누구나 다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또 그 분야 안에서도 경쟁이기 때문에 이게 좀 먹고 살만하면 먹고 살만해갖고 계속 이대로만 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뒤집어 엎어요. 야, 너 그 정도 했으면 다음번에는 다른 거 해야지. 예, 다른 거 해야지 하고 구조조정을 하죠. 그래서 이게 기업들이 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막 무한정 올라갔다가 또 툭 떨어졌다가 이걸 하죠. 왜? 이제 너무 올라가면 이거 지가 고점이라고 지가 잘난 줄 아네 하고 한번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툭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이제 거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혁신적인 시스템을 빨리 혁신을 해갖고 만들었을 때 그때 계속 그거를 이어갈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과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나도 좀 부잡네 하고 꼴값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이에요. 걸러내고 나면 정신 차리고 또 이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또 따로 이제 원래 또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 또 다른 분야로 안내를 해가지고 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또 혁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방의 시스템을 잘 모르면 수준이 거기까지 안 올라왔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다가 항상 사업이 좌초가 되거나 수익을 별로 못 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국에 비하면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중국에 비하면 인구가 작아요. 작아서 열심히 투자를 한다 그래도 기술력이 그만큼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데 협업도 잘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그런 그 서방 사람들은 자기 자아를 개발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남하고 닮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저기 이상적인 이데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데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닮아가는 게 아니고 이상적인 뭘 닮아가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이 고유하게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거를 자기가 머릿속에서 그려놓고 그거를 만들어 가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은 각자의 이데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비슷하게 닮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나 동양에서는 비슷하게 해야 집단이 형성이 되고 집단 안에서 비슷하게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누구는 높은 자리라든지 이렇게 좀 집단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요구가 되게 강해요. 거기서 잘 부비고 살아가는 거 강하기 때문에 뭐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사회를 떨어져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회가 대한민국에 한정돼서 나오는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대한민국 밖에서 산다라든가 대한민국이 다른 세력들과 교류를 하면서 살아갔을 때 변화가 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도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도국을 벗어나서 이제 선진국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반드시 협업을 해야 돼요. 협업을 해서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살리고 다른 분야는 소싱을 하고 이걸 잘 엮어서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외국어를 잘해야 되겠죠. 외국어를 잘해야 되고 공학을 하시는 분들 또는 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더 깊게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깊게 가서 저쪽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방이랑 말을 교환하니까 서방 사람들이 못하는 거, 일본 사람들이 못하는 거, 그 중에서 우리가 더 잘하는 거 해보니까 우리가 더 오래 깊게 해보니까 더 잘하는 게 있어야 돼. 우리 반도체가 그렇게 했잖아요. 집중해서. 그러듯이 이제는 다 그냥 비승비승하게 다 나도 대학 나왔어요. 나도 뭐 해봤어요. 나도 사업해봤어요. 다 이런 단계가 아니고 조금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는 내가 믿을만해. 신뢰성이 있어서 좀 깊은 분야를 좀 파고 이런 것들을 저쪽에서 또 깊게 잘해가지고 잘한 게 있으면 이걸 모아서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통신 기술의 가장 장점, 통신 기술의 장점이 합쳐졌을 때 이거를 이제 ICT라고 그러거든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ICT 장점은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줄 수 있어요. 쌓고 결합을 시켜줄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이에요. 이제 초창기에는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싹 합치지거든요. 그리고 소스 코드조차 지금 합쳐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협업을 어떻게 하느냐, 또 각 파트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협업을 해가지고 이거 얼마 잘 쌓고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단 말이죠. 그러나 생산하지 않는 그 파트를 생산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모아서 장사하고 유통하고 이런 생각만 가지면 지금 위험한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몇 개만 남습니다. 몇 개만. 과거에는 각 나라별로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다 이거지. 몇 개만 남아요. 다행히 한국은 규모가 선진국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국 또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 몇 개만의 기업에 그래도 들어가요. 몇 개만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시장 90% 정도를 90에서 한 99%까지 그들이 먹더라도 우리도 한 5% 정도, 우리 내수에서는 한 10%, 20% 정도. 그 다음에 수출까지 다 봤을 때는 우리도 아시아 시장만 봐도 뭐 중국이 많이 먹겠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일본이 좀 많이 가져갔는데 이제 중국이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일부 가져가는 거예요. 일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아시아권 친구들하고 아시아, 인도 뭐 이런 일부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흔적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늘려야 됩니다. 그걸 늘리려면 우리도 이제는 나도 할 수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돼요. 진짜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모든 기술과 정보를 이제 외국으로부터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뭘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국제적으로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단순히 나는 대학 나왔어, 영어를 배우면 좋아 정도 레벨이 아니라 이제는 영어를 잘해야 되는 시대예요. 왜? 영어로 듣고 쓰고 말하는 것이 좀 자유로워야 돼요. 그런 시대고 그게 가점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배우는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어설프게 알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외국어를 하나 배운다는 거는 나한테 없는 언어 엔진이 하나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국어에 없는 언어 엔진이 들어와야 되는데 영어는 전혀 다른 언어 엔진이에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사고와 철학이 전혀 다른 언어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소리체계도 달라요. 그러니까 사고체계, 소리체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순도 다르고 또 기는 것들이 다 달라가지고 동작 방식들이 달라요. 근데 영어하고 비슷한 영어의 사촌 언어들을 유럽 언어들이 많이 사촌 언어들이 있죠. 독일어라든가 뭐 프랑스어 많죠.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쪽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어를 배우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인들이 그쪽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한국어를 배워서 적응하는 시간이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노출이 되니까. 대화 앱들도 많이 생기고 노출이 많이 되고 특히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이제는
에, 직접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토킹하는 토크쇼를 많이 보게 돼 있다 이거지.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한국어를 그렇게 막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제 아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드라마로 배우면 한국어를 더 빨리 배운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영어 배울 때 그 무슨 뭐 논리가 필요하겠어요. 원래는 그냥 대화하는 정도는 그렇게 논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글을 조금 더 잘 쓴다라든가 조금 더 세련되게 영어를 하고 싶다라고 틀리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좀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계약 같은 거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교하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규칙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니까 규칙에 규칙을 더해가지고 규칙으로 머리가 아파버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뇌나 감정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뭔가를 우리가 빨리 습득을 하고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우리 그 한국인 선배님들이 거의 100년 이상을 거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뭐랄까 분류를 잘하거든요. 일본 학자들이 쪼개고 왜냐면은 과거에는 별로 분류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일본에는 그 전통이 좀 남아 있었어요. 분류해가지고 계속 그 원형을 잘 보존하고 또 분류하고 기록하고 이런 전통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 전통에다가 서양 사람들의 이제 그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 그러니까 분류해가지고 다시 그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고 이런 방식들 있죠. 이런 방식들 분류하고 기록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과학적인 그 사유 체계라든가 학문 방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아시아에서는 먼저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그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너무 그 방식대로 이제 해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갖고 쫓아버렸어. 네. 일제시대 때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쫓아버렸죠. 많이 쫓아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일본이 직접 통치를 하고 싶은데 아시아는 한국과 중국 땅까지 이렇게 다 통치를 해서 아시아의 어떤 우리가 서양 문물을 대리 전파하고 비즈니스를 좀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인 노릇 좀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 꿈이 이제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꽤 30년 이상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연스럽게 한국인들하고 섞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언어인데 그 뭐 사고방식이 다르고 어순이 다르고 다 그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보면 궁금하니까 하다 보면 또 늘거든요. 그리고 한국어가 어 그 성조가 조금 있었어요. 성조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성조가 경상도 말 성조 있죠. 전라도 말은 이제 장단이 있고 그런데 사투리마다 잘 보시면 성조가 좀씩 있었어요. 전라도는 이제 길고 짧은 걸로 많이 가는 거고,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좁은 땅에 그렇게 많은 다양한 그 특색의 사투리들이 있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자꾸 이 좁은 그 한반도 안에 모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데리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 우리 영국도 자세히 보시면 많이 들어갔잖아요, 섬에. 예, 많이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섞였는데 실제 영국 가보시면 조금씩 틀려요. 예, 좀 틀려. 근데 이제 틀리면서도 오래 동화되다 보면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언어들이 이제 특색을 좀 갖고 그렇게 가는데, 한국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사투리 쪽으로 가보시면요, 사투리나 옛날 한 100년 전에서 태어나셔서 살아셨던 분들 그런 어법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어 문법 체계로 다 잡히나 싶을 정도까지 가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분류하고 정제한다는 게 도일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왜?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학문이라는 거는 일단 분류하고 비교하고 분류하고 비교하고 정리하고 또 다시 피드백해보고 또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는 없어요. 왜? 그렇게 해봐야 또 하는 거니까. 우리가 소설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학문은 소설 쓰면 안 돼요. SF 소설 써가지고 재밌게 할 수도 있지만 한국은 소설 쓰면 안 돼. 근데 외국어는 일단 많이 말하고 그 규칙이 서로 다르단 말이야. 언어마다 규칙이 있는데 달라요. 언어마다 규칙이 조금 다르더라도 적응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교정이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교정이 되는 과정이 잘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언어나 습관도 어느 정도 좀 점점 흡수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세월이 흐르지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잘 적응을 해요. 그러면 그 어떻게 그런 걸 교정을 했더라는 거를 좀 빨리 익히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데이터들도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학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 또는 실용적인 어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비교해 보고서 이제 학교에서 내지 않는 이제 비교 방식들을 이제 책을 좀 써서 학원에서 가르치거나 그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학원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러진 않고 있지만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그분들 방식도 좋은 방식이 이런 방식이 있었고 이 방식이 있고 이 방식인데 큰 틀에서 보니까 아 이렇게 할 때는 이 방식도 좀 써보는 게 좋겠고 이렇게 할 때는 이 방식도 좀 써보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큰 틀에서는 다 필요할 때 쓰는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배우거나 그 정규적으로 ESL, English Language and Second Language, 영어를 이제 2외국어로 가르치는 방법 또는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도 한국어를 2외국어로 가르치는 방법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정규화돼 가지고 어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것이 너무 거기에 딱 매여 있으면 오히려 언어를 하는데 언어를 잘 배우는데 방해가 되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분류 체계가 언어학자들이,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 영미권, 유럽권, 뭐 이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틀로 만들어진 거라 우리 한국어처럼 이 알타이계 어족 사람들 중심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든 틀로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지. 그 사람들 틀로서 이걸 보면 이해가 잘 안 가거든. 근데 그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가르쳐 놓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 알타이어계 쪽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번 보고 이쪽 기준으로 한번 보고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게 다르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게 발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쪽 언어 입장에서만 보고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 언어를 주로 보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든가 이쪽 언어를 주로 보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양쪽을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쪽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른지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를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키가 보이는 거죠. 제가 대학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과목들을 특히 수학, 물리, 공학 이런 화학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을 좀 배웠었거든요. 근데 보면 어려운 게 수학 그 자체로서는 또 사유하면서 증명하는 이런 과정을 중요시하는 건데 우리 그 과학이나 공학에서는 그게 증명이 다 돼서 검증된 거니까 우리는 그걸 어느 조건에 갖다 놓고 가짜다가 쓰는 걸 많이 생각을 해요. 쓰면은 이게 효과적이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그 뿌리를 모르고서 그냥 가져다 쓰면서 하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어려운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실험을 못 해본 거지. 실험을 못 해보고 그렇다더라 하니까 그거 가져다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논문 쓰고 교수님들도 많이 나왔지만은 학생들이 볼 땐 답답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증명도 안 되는 건데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이거 갖다가 여기 식에다가 우리가 대입해 갖고 쓰면은 야 이게 풀린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상품이나 제품을 제조하다 보면 그거 갖고 그거처럼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실험실에서 쓴 제약적인 조건 하나에서만 그게 맞는 건데 현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언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문법을 배웠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배우는 영문법 또 어학원에서 배우는 영문법 썼다 그래서 막상 적용을 해보면 그거 아닌데 그거 더 불편한데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일반적으로는 그 방식을 쓰지만 실제로는 많이 불편함을 느낀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불편함을 느꼈을 때 이제 이것을 이제 알고서 좀 어, 방법을 찾아야 되죠. 왜 그러냐면 그럼 비교를 많이 해봐야 되잖아. 근데 과거에는 비교해볼 만한 그 자료나 정보를 얻기가 쉽지도 않았고 그 주 이론, 주로 받아들이는 이론 외에 다른 가설이나 이론들은 이제 이렇게 밑에 묻혀가지고 학회에서도 이제 밑에 묻혀 있으면 안 떠오르잖아요. 안 떠오르니까 뭐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구경하기 힘든 거지. 그리고 그런 거에서 밥 먹고 사는 게 도움이 되냐? 뭐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보들이 많이 보이고 또 공개할 수가 있잖아요. 공개해서 어, 굳이 그거를 가지고 학자가 안 되더라도 공개하고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학회에다 발표를 하고 거기서 인정받지 않으면은 그냥 다 묻혀져 있는 거죠. 책을 내도 그냥 그 논문으로만 내고 끝나버려요. 그냥 끝나버리는데 지금은 그 내기도 전에 먼저 그냥 유튜브에 강의도 올리고 유튜브에 어떤 의견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고 보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영어가 많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언어니까. 그리고 영어 외의 언어. 어느 나라에 갔더니 거기는 그 나라에서는 거기를 그 기술은 또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은 거기가 더 잘해. 그럼 거기 가서 배워오세요. 그러면 또 하나의 언어를 하게 돼 있다고. 음. 그럼 인문학적인 이 언어만 그러냐?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수학을 어떻게 현실에 수학적인 그 기술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공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걸 써야 될지 또는 통계에 써야 될지 그건 AI까지 발달했으니까 이제 뭐든 다 집어넣고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학도 하나의 랭귀지예요. 영어처럼 하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공학이나 과학자들은 수학을 모르면 이제 점점 더 일하기 힘들어져. 왜? 아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학적인 프로그래밍에다가 패키지 소프트웨어에다가 집어넣고 돌려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응? 이제 계산하는 컴퓨터가 많이 빨라지니까 가능해지거든. 그러면 단순히 프레젠테이션으로 한 거나 컨설턴트가 이렇게 그려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계산해갖고 넣어보고 돌려보고 싶거든. 그러지 않겠어요?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기존에 자연계나 공대를 나왔던 학생들이 이제는 그거를 실제로 소프트웨어로 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든 만들든 코드를 짜서 만들든 해가지고 어떤 기계에다 그걸 집어넣든 아니면 서버에다가 넣고 계산을 돌리든 해가지고 지금 자기 가치를 높여야 될 시대가 온 거야. 옛날에는 내가 이런 이론 아니까 공정에 들어가서 이 공정에서 요것만 하면 된다. 요것만 잘 조절하면 된다. 요렇게 계획 짜가지고 요렇게 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았는데 그거는 이제 많이 자동화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 숫자는 줄어들고 이제 그럼 하는 쪽에서는 내가 이런 걸 하는 그 기계에 들어가는 기계에다 의식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기계에다 어떤 그 의식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감정이 배제된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 사람의 감정까지도 이해를 해가지고 그 상호작용하는 이제 그런 AI들도 감정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뽑아가지고 갖고 와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이제 그 딥러닝이라는 게 발달하니까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음, 그래서 언어가 좀 이제 다양한 게 늘은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 수학도 하나의 언어고 우리가 물리라는 것도 하나의 언어고
공학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공학도 하나의 지식이지만 지식체계지만 생소한 언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야 편해. 이거를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이고 풀어야 될 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걔도 하나의 언어다. 그냥 과학적인 언어다. 또는 수학적인 언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방식과 철학이 다른 언어다. 우리 인문학하고는 좀 다른. 대화하는 건 인문학이니까. 그런 거 다른 그런 체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배워야 될 게 많은 거지. 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걸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체 국가나 조직의 경쟁력을 많이 결정을 해요. 그거를 또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어떻게 해볼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그러니까 선진국은 인구가 갈수록 이렇게 줍니다. 주는데 그러면 그런 걸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소수지만 그 사람들의 몸값은 올라가고 대우가 점점 좋아지겠죠. 좋아지고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투자자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예전에는 육체적 노동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은 것들이 이제 AI로 많이 AI가 탑재된 그런 기술로 많이 대체가 될 거예요. 그 시기에 과도기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배워야 될 언어의 종류가 늘어난다. 외국어라고 하는 인문학적인 외국어 외에도 과학적, 공학적인 외국어들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이 다중언어라고 얘기할게요. 다중언어의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중언어의 시대에 맞게 그 외국어나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안목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저도 연구 중이거든요. 그래도 느끼니까 이제 그 안목을 여러분들하고 좀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걸로 채널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 학습하는 방법, 이제 한국어하고 영어 두 개만 지금 비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생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왜 그렇게 한국어가 표현이 다양하다, 영어식 어순도 가능했다. 지금 안 쓰니까 그렇지 과거에는 가능했다. 충분히 문장도 막 토막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 또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식 어순으로 가는데 영어식 주어로부터 쭉쭉 화살표처럼 나온다고 했죠. 가는데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감이 와야 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영어가 쉽게 좀 들어온다. 영어 원서읽기가 편해졌다. 또 우리가 SNS를 할 때 이 사람이 글을 좀 쓰잖아요. 두 줄, 세 줄 이상만 쓰면 어지러버린다. 이런 사람들 한 문장인데 두 줄, 세 줄 나와버린 경우 많아. 그러면 막 머리가 벙 떠버려. 번역기 돌려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번역기 안 보고 이렇게 쭉 흐름을 봤더니 흘러가면서 나한테 느낌이 와. 이제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느낌이 와. 또는 번역기 돌려서 잠깐 비교해 봤더니 번역기로 한 것이 조금 엉성해.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해. 이런 느낌이 올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러길 바라요,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나도 배울 때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통 문법, 그 다음에 이제 어학을 하시는 분들이 배우는 또 뭐 조금 더 좀 체계 있는 방법 이런 걸 다 배워봤단 말이에요. 배워보고 지금도 가끔씩 이제 영어 관련된 학과의 수업들을 이제 오픈 코스로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봐요. 들어보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디바이드하고 칸코 해놔가지고 너무 특정한 쪽 흐름으로 들어가서 해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위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큰 틀에서 보면 다양한 테크닉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너무 그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 정주영 할아버지께서 그랬잖아요. 폐 만드는 거 그거 그냥 연결해가지고 하기 힘드니까 가그 유조선 하나 갖고 와서 중고 유조선 하나 가르쳐서 깔아앉혀. 그래갖고 연결해서 작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발상이 좀 필요하시더라는 거죠. 그런 발상 하신 분들이 찾아보니까 좀 있어요. 분야별로 있는데 마이너예요. 그분들 그냥 학원에서 먹고 사는 정도, 그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유명한 학자가 됐다라든가 뭐 그러지 못해요. 왜? 유명한 학자 되면 학자 밑에서 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이 마이너한 사람들이도 지금은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학자들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 활동도 좀 소개를 좀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여러 가지 걸 보면서 좀 더 현실적인 걸 찾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랄까 뭐 너무 먹고 사는 문제만 매이고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다중언어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다중언어의 시대에 맞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제 강의를 좀 봐주세요.